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1차와 2차 시장 잡아보도록 하죠. 자, 금융 파트가 이제 뭐 간단한 건 있는데요. 여기가 왜 어렵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다 차입자이기 때문에 1차 시장은 알고 있는데 2차 시장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차입자가 될 수도 있고 투자자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을 나중에 얘기할 텐데, 자, 이건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은 차입자가 타인 자본을 조달하게 된 거죠. 채권이 차용증이잖아요. 자, 그러면 얘한테 원리금을 지급하죠. 근데 얘가 채권을 얘한테 넘기고 얘한테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결정적으로는 쟤한테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얘들이 심부름을 이제 하는 역할을 해서 얘한테 이자를 주겠죠. 타인 자본을 조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 빌리채자에다가 질부자. 자, 그래서 이거는 부채증권이라고 그래요. 부채증권.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자금을 빌려주게 되면은 필요한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저당을 설정하고 담보를 갖고 가잖아요. 그럼 얘는 배당을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주식이 아니라 증권이지만 채권을 증권화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사채나 채권 형식으로 발행하는 거죠. 만기가 있겠죠. 그럼 얘가 먹는 건 이자 수익이에요. 그럼 유동화되려면 얘가 원하는 이 MBS에 대한 저당 수익률에 대한 이자 수익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MBS에 대한 걸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MBS는 수익률이 굉장히 좀 안전적입니다. 국공채와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개인보다는 기관이 많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기관이라도 요구하는 수익률이 예금이자보다는 커야 되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국공채나 아니면 정기예금 이 금리라면 이 금리가 연 15% 낮다. 그럼 2% 주면 메리트가 있잖아요. 대출 금리를 1% 주는데 없겠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보금자리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건 이제 제가 지워보겠습니다. 필기를 하기 위해서 지우고 이제 여기가 1차 금리가 돼요. 1차 금리. 1차 금리가 대출 금리죠. 그래서 대출 금리로서 여기가 이제 1차 금리가 된다. 그럼 1차 금리가 높아야지만 유동화되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얘가 대출 금리거든요. 그러면 2차 금리라는 것은 투자자가 먹는 은행 이자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4%가 더 대출 금리가 많다는 것은 자, 얘네들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중간중간에 마진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그럼 우리가 공인중개사도 1차와 2차가 있잖아요. 1차가 더 중요하죠. 우리 개론이나 민법 같은 거는 그 해에 합격하면 다음에 면제 주거든요. 개론이 1차입니다. 중요한 과목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차와 2차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차입자는 1차, 투자자는 2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금 대출은 1차 저당권 설정했죠. 그 다음에 2차가 채권을 유동하는 역할을 하는 게 2차죠. 자금을 공급해 주고요. 이 채권을 반드시 1차와 2차는 반드시 유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유동한다는 건 자기가 한정된 자금이었을 때는 유동화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해 줄 게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현금이 있다면 굳이 이 채권을 넘길 필요는 없어요. 비용이 나가니까 보유할 수도 있고 돈이 없을 땐 팔 수도 있다. 차입자는 1차이기 때문에 얘가 2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앞쪽에서도요. 제가 기출될 수 있는 부분만 좀 보고 1차, 1차와 2차 시장 위주로 좀 갈게요. 자, 312페이지 가시면은 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양가로 1번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중요합니다. 저당 채권을 유동화를 왜 했을까요?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이라는 건 한정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그죠? 그러면 유동화해서 채권을 유동하게 되면은 한정된 자금이지만 다수의 주택 수요자나 공급자한테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아까 제가
이 유동하게 되면 유동성은 높아지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4번도 기출인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침체됐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이 침체가 되게 되면 이 돈들이 다른 데로 이 자금 흐름이 왜곡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돼?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안정적이고 우리가 자금이 올바른 길이잖아요. 그 자금 흐름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각각 그 주체에 따라서 발행 효과가 달라요. 다 확대가 맞는데요. 금융기관은 대출 여력이 확대됩니다. 돈을 많이 현금화 시키니까 대출을 빌릴 수 있는 여력. 그다음에 매출 채권을 매각하다 보니까 BIS 비율이 현금 보유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고된다 높아지고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현금화 시켰으니까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감소한다. 소비자들은 차입 기회가 확대되겠죠.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소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게 최근에 나왔었고요. 투자자는 어떻습니까? 국채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저당 수익률이 이거보다 만족해 되니 그래서 단기 채권 상품이 아니라 자 이거는 보금자리론 연결시키니까 장기 채권이죠. 그다음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지원을 해줘서 주택 보급률이 확대될 것이다. 투자에 대한 개념이 확 사라지죠. 투자가 이제 이용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이 중요합니다. 3번. 저당 수익률이 요구수익을 충족해야 되고요. 그럼 저당 시장의 구조로 들어갑니다. 자, 1차 시장은 자, 이 색깔 있는 게 담보대출한 시장이고 2차는 자금을 공급한 시장이라는 표현이고요. 1차 대출 시장은 1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예요. 자, 그래서 차입자를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이 금융기관이 건설회사, 공급자한테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실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차입자하고 이루어진 것은 1차죠. 그래서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와 저당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형성되는 것은 1차다. 주택담보대출시장이다. 일반 수요자도 되지만 건설업자한테도 빌려줄 수 있다. 자금을 대여해 주죠. 자, 아까 이 채권을요 반드시 유동하는 게 아니라 채권을 보유하기도 하고 자금이 없을 때 2차에 팔기도 한다. 자, 투자자가 나오면 2차죠. 그래서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이 은행이고요. 그러니까 2차 대출 기관이 또 공사겠죠. 기관 투자 사이에 저당을 사고팝니다. 자, 그럼 2차에서 증권을 발행하겠죠. 투자자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1차에 자금을 공급해 주는 시장이다. 저당 대출 만기까지 대출 기간에 의해 보유되지 않고 채권 시장에 유통되는 시장으로서 1차 대출 기관들은 2차에 보유한 저당을 우리가 매각하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자, 그렇다면은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자, 차입자는 1차이잖아요. 그럼 2차 저당 시장과 저당 대부를 원하는 저당 차입자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죠. 자, 2차가 저당 시장이 저당 대출 채권이 유동화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MBS에 대한 것이 종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오늘 우리 편법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리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편법이 필요합니다. 편법이 야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주택 저당 증권이 MBS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당 대출 기관, 저당 회사, 기타 기관 투자자 사이에 자신들이 설정하거나 사진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다. 자, 그러면 모저당이라는 것은 자, 요 저당이 고종으로 빌렸죠. 보금자리론이 고종이니까. 근데 모태가다는 그 저당이 어때요? 고종 이자를 하더라도 자, 얘는 여러 상품을 합쳤잖아요. 그럼 여러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변동이 될 수도 있다. 한 개의 저당 채권 여러 개 쪼개서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대출 기간 아닌 기관들이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 발행 근거가 되는 저당 채권을 또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도 MBS를 발행할 수도 있어요. 2차도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하는 전문회사도 할 수도 있다고 가지고 가시고요. 네 가지가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가 쭉 네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할 텐데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편법이라는 건 있다는 건 꼭 저랑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한 종류가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천천히 가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편법이나 야매를 가르쳐 드려도 이론은 먼저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론은 꼭 여러분들이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MBS에 대한 종류가 우리나라에 4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4가지가 들어보세요. MPTS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MBB가 있고요. 그다음에 MPTB가 있고 CMO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증권이 MBB와 MBB는 채권 형태로 발행하고요. 이건 증권 형태로 이제 발행한다는 건데 이 2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성격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자, 요거를 가기 전에 자, 우리가 뭘 먼저 우리가 보냐면 그 원리금 수취권, 그다음에 주택의 저당권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지울게요. 자, 내용을 알았으니까. 자, 2가지 권리를 이제 얘한테 주는 거죠. 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계시고, 그럼 2가지를 주면서 MBS를 또 발행하겠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앞쪽에서 그 어떻습니까? 이 자체적으로 어때요? 조기상환위험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만기전 변제. 조기상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자가 높아지면 조기상환 안에서 또 이자율에 대한 금리 위험이 은행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험을 자 누가 가지고 가느냐? 채권이라는 건 아까 뭐였어요? 채권은 이제 우리가 민법에서 설명할 때 이 원리금을 대출해주고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차용증이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자가 집니다. 원리금 수취권자가 저요. 그러니까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차입자가. 그게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조기상환이면 끝나버리니까 못 들어버리고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은 들어오긴 하는데 그 수익이 그 안 변하니까 우리가 고정금리에서 수익이 낮아진다는 거죠. 지금 시장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매 처리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서. 채무 불이행 위험 막기 위해서.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저당권을 진작하시는 거죠. 저당권을. 그래서 저당권을 줘서 우리가 경매 처리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을 처분해서 얻는 권리가 저당권이죠. 자, 그러면 이 2가지가 다 누구한테 갔느냐? 자, 이걸 공사한테 넘겨서 투자자한테 다 넘기죠. 자, 그럼 이거를 다 넘길 수 있고 일부를 넘길 수 있고 자기가 안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볼까요? 자, 이건 패스예요. 모기지 패스스루 증권 형태죠. 지분형 MBS입니다. 지분형 MBS. 그래서 모든 권리를 투자자한테 넘겨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분형에 대한 그 형태지 요 종류는 지분증권은 아니다. 주식이 아니라 이것도 채권을 증권화시켰기 때문에 이자를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원리금 수취권하고 저당권을 다 투자자한테 넘겨버립니다. 가장 위험한 게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이거든요. 그러면 이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게 투자자한테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질 수밖에 없죠. 조기상환 위험. 그 다음에 이제 콜방어라는 게 나옵니다. 콜방어. 이 콜방어가 불가능한데 이 콜방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콜방어라는 자체가 이제 용어가 나올 텐데 콜을 불렀을 때 방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따 찾아지는데 넘겨볼게요. 316페이지 있네요. 자, 316페이지에 콜방어라는 건 뭐냐면 차입자가 자, 우리가 돈을 빌린 차입자가 자, 지금 20년 상환인데 10년 있다가 만기 전에 변제를 해요. 그러면 대출자가 방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기 전 변제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했잖아요. 그럼 주택저당 증권의 매수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에 대한 방어입니다. 자, 이게 콜방어거든요. 콜을 불리면 방어하죠. 근데 이건 예가 지기 때문에 방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조기상환이익을 투자자가 지니까 그래서 나온 게 MBB예요. 그래서 자, MBB는 채권 형태입니다. 채권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좀 길어요. 그래서 주택을 저당 잡아서 주택 저당 그 채권으로 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또 채권을 하시키죠. 담보부 채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글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이거는 다 발행기관이 보유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원리금 수취권하고 저당권을 다 발행기관이 보유하다 보니까 발행기관이 다 위험하게 된 거죠. 그럼 콜방어가 가능하잖아요. 콜방어. 우리가 투자 그만큼 콜방어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 짜장면하고 짬뽕이 하나씩만 파니까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잘 팔린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짬짜면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혼합형이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상품이 이게 새롭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혼합형이라는 거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MBTS는 모두 다 투자자가 지니까 투자자가 위험도 크지만 수익도 높은 건 얘를 선택할 거예요. 근데 MBB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기간이 다 지니까 위험도 낮고 수익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좀 잡을 게 안 돼요. 투자자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페이스루라는 건 뭐냐면 원리금 수취권만 너가 가져가라. 그래서 혼합형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혼합형. 그들이 불티나게 또 팔린다는 겁니다. 혼합형이. 그래서 MPTB를 팔았어요. 그래서 페이스루. 자,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만 투자자가 가져가서 네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렴. 저당권에 대해서는 내가 가져갈게. 발행기간이. 그러면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니까 콜방어가 안 돼요. 콜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CMO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짬짜면을 만들었더니 안 되겠대서 이거 그러면 다른 상품 만들어 볼까? 우리가 이제 그 메뉴판을 보게 되면 짜장면이 있고 탕수육이 있고 짬뽕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합쳐지잖아요. 그게 낫겠다. 다계층 채권이다. 다계층 채권. 그러니까 계층을 여러 개 해서 니네들이 좋은 걸 가져가. 이러면 불티나게 팔리다는 거죠. 그래서 CMO가 우리가 시험 문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발행하는 게 CMO거든요. 그럼 CMO는 자, 얘는 부분적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부분적 콜방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트렌치라고 하는데요. 그 계층별로 1트렌치에서 8트렌치까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면 만기가 있어요. 1년 만기, 2년 만기. 자, 채권이기 때문에 만기가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높죠. 2%, 2.2%.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상이하고요. 자, 콜에 대한 조건도 상이하다는 거죠. 장기일수록 더 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방어를. 그래서 단기는 안 해줘요. 너네들은 방어를 못한다. 그렇지만 3년? 그래, 너 3년이니까 이자도 많이 주고 너 뭐 4년 이후에 콜에 이렇게 되는 거죠. 8년째에 대해서는 더 주겠죠. 그래서 장기일수록 부분적 콜 방어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제 편법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혼합형이기 때문에 원투 저발을 내보세요. 제가 원투 저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건 원투 저발이 중요한데 콜 방어가 몇 글자예요? 한글로 세 글자니까 MBB CMO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투자자를 소리 나는 데서 써보면 우리가 영어로 투자자니까 T가 들어가면 투자자예요. 발행 기간에 중요한 것은 행위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이 중요하죠. B가 들어가면 무조건 발행 기간입니다. 가볼까요? 자, 이건 발발이잖아요. 다 이 발행 기간이신다. 자, 그 다음에 TB는 투자자와 발행 기간이 혼합됐잖아요. 그럼 페이스루니까 원투 저발, 원리금만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 기간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자, TS는 학교 다닐 때 T가 투자하면 이 복수체니까 투자자들이 다지겠죠. 자, 이렇게 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갑니다. 자, 가볼까요? 자, 일단은 314페이지 MPTS로 갈게요. 자, 일단 이론으로 간다면 모기지 패스니까 모든 것을 다 투자자한테 넘깁니다.
그럼 TS는 투자자들이니까 다 투자자한테 간다. 콜방어 안 된다. 네 글자니까. 자, 그러면 파란 색깔 위주로 가는데, 아니 우리 그 색깔 있는 걸로. 자, 기억 MPTS는 자 일단은 소유권이 지분 형태로 투자자한테 다 이전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디귿에 보시면은 조기상환 이자 위험을 다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게 키포인트겠네요. 그다음 자 MBB는 그 채권형의 MBS로서 자 이건 발발이잖아요. 그래서 발행 기간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채권 형태예요. 그다음 모두 다 금융기관이 보유하죠. 그러면 자 디귿 다 발행 기간이 보유하다 보니까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채권 발행 금액 이상의 또 담보를 또 요구할 수 있겠죠. 초과 담보를 또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보시면 발행 기간이 다 져요. 주택저당 채권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자율 위험, 조기상환 위험, 채무리 위험 모든 위험을 다 지는 거죠. 원리금 수익권까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이 페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원리금이 바로바로 투자자한테 다 이전되지만 이 투자자한테 자산의 현금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MPTB입니다. 페이스루니까 페이만 넘어가죠. 원투저발을 암기했으면 좋겠어요.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 자, 그러면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콜방어가 안 되죠. 그래서 MPTB는 콜방어가 안 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CMO는 되죠. 세 글자니까 다계층 채권. 그럼 현금 흐름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른 여러 가지 증권을 발행하고요. 만기 구조가 다르죠. 그래서 서로 다양한 게 나오면 이 CMO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는 CMO를 발행하죠. 증권으로. 자, CMO는 조기상환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렇지만 콜방어는 가능해요. 부분적으로. 미음번 장기적 콜방어는 가능하죠. 그 다음 원투저발입니다.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 집합에 대한 소유권이 좀 길지만 저당권이에요. 발행기간이 보유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저당권은 뭐였어요?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에 대한 게 다르죠. 그래서 이 저당권은 주택저당권은 차입자의 채무행위 시 담보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고 원리금 수익권은 차입자가 상환하는 원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여기 원투저발이니까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한테 그래서 이 트렌치별로 투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거죠. 부분적 콜방어 된다. 자, 그럼 밑에 조금만 제가 좀 고치겠습니다. MBB는 다 발발발이에요. 그죠? 증권의 계층은 다 하나인데 CMO만 여러 개다. 자, MBB는 다 발행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조기상환 위험 있고요. 발행기간. 초과담보 더 필요하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N명 이상으로 발행을 초과담보를 원하겠죠. 채권 발행 금액 이상으로 콜방어 합니다. 세 글자니까. MPTS는 투두투죠. 초과담보가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은행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담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MPTS는 콜방어가 안 되죠. 네 글자니까. MPTB는 원투저발입니다.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 조기상환 투자자, 소유권이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은 발행기간. 초과담보 있어야 돼요. 은행이 원리금 수익권에 대한 투자자지만 저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과담보를 또 확보해야 되고요. 콜방어 없습니다. 네 글자니까. 그 다음에 CMO는 원투저발이죠. 얘도 원리금 수익권 조기상환 투자자, 저당권은 발행기간. 이 초과담보 얘도 있습니다. 있다고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왜 그러냐면 없다보다 있다가 난 게 자, 이 CMO도 조기상환 투자자지만 저당권은 발행기간이 가져가죠. 그래서 초과담보는 또 필요합니다. 콜방어 있다고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특수 목적 회사가 SPC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특별한 특수 목적 회사인데 자, 우리나라는 SPC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죠.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업용 저당담보증권은 MBS는 주택이잖아요. 근데 C가 커머셜이에요.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간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업무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넘기시면은 설립 효과라든지 주요 업무인데 시험 문제는 주요 업무 위주로 나와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보금자리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일단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17페이지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2004년에 3월 1일 날 출범합니다. 그래서 제가 MBS를 발행했던 회사 코모코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가 합병을 해서 이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MBS를 발행해서 보금자리론을 공급하게 되는 거죠. 보금자리론에. 그래서 이 공급을 준다.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자, 넘기시면 이제 주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만 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 보금자리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금자리론이에요. 이 보금자리론을 대출을 해주는 건 은행이고요. 얘는 MBS를 발행해서 그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 공급을 합니다. 무주택자가 금리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10년 이상의 장기 고정금리 원리금 상환 방식. 자,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얘는 이제 우리가 모기지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적격대출들은 공급합니다. 장기 모기지론에 대한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MBB와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 김에 갈게요. 주택연금만 빼고 제가 가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다음 시간에 하겠고, 그래서 이건 이제 MBS에 대한 종류가 중요했죠. 그래서 이번 시간 MBS 종류가 중요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 이 주택연금을 설명할 겁니다. 근데 올해 주택연금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전에는 보금자리론에서 나왔는데 요새는 주택연금이 신청이 많기 때문에 주택연금이 유력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연금을 빼고 다 설명해 볼게요. 주택 공급 보증입니다. 자, 전세자금을 대출하거나 특히 이제 청약을 받으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있어요.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이 허그, 그죠? 그 공사랑 얘랑 보증서를 발급해줘요. 그 다음에 주택 건설업자가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 보증 지원도 해주고요. 좀 전에 MBS와 MBB를 발행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고요. 자, 그럼 보금자리론을 가볼게요. 자, 보금자리론은 넘겨보시면은 요즘은 주택연금이 잘 뜨지 보금자리론은 잘 안 뜨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오른쪽에 있지만 일반형 보금자리를 볼게요.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 320페이지 가셔서 그냥 참고적으로 보십니다. 자, 이거는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고 나중에 갚으면 상환해서 자기가 소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민법상 성년이 대학 및 국민 가능하고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등기부등본상 주택, 대출 승인일, 기준일, 주택가격 평가가 시세, 매매, 감정가액, 분양가 등의 금액이 6억을 초과해서 안 됩니다. 자, 이게 개념이 있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지만 주택연금은 아직은 9억이에요. 고가주택. 근데 얘가 9억에서 6억으로 인하됐던 건 뭐냐면, 자, 최근에 2017년에 들어와서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집을 투기로서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금자리론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액을 낮춰버렸어요. 자, 보금자리론은 이제 LTV와 DTI가 있죠. 기타 일반 지역은 70% 가능한데 조정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는 좀 이 비율을 낮추겠죠.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3억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금액. 자, 그 다음에 LTV는 70%까지 가능하고요.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식은 월 방식이고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배우셨죠. 체증식은 뭐였죠? 젊은 부부니까 만 40세 미만이다. 거치 기간은 요새는 없습니다. 예전에 거치 기간을 두고 갔는데 이제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보금자리론은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시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앞에 내용에 대한 아까 그 업무 부분을 제가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의 마지막, 이번 주의 마지막 32강은 자, 갑니다. 3강째 마지막은요. 주택연금 제도로 갈게요. 일단 별표를 3개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은 우리가 마지막 시간이죠. 323페이지를 갈 거예요. 보금자리론하고 다릅니다. 모기지론이 아니라 역모기지론을 해서 이 보금자리론과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역조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은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려서 갚아 나가서 자기 집이 되는 것이고, 주택연금은 달라요. 역모기지론, 역조당이라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택은 있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연금을 타내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제도죠. 근데 요즘은 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고 조기 퇴직, 그래서 주택연금 신청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를 올해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뀌기 전에 썼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해하시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바뀐 부분은 거의 다 이제 해놨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뀐 부분이 있지만 그 체크를 제가 조금만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